1943년 1월 22일 아침 9시 17분이었습니다. 2등 중위 존 조지는 포인트 크루즈 서쪽에 있는 일본군 벙커 잔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240야드 떨어진 반얀 나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 장교들은 라서주 동안 그 조준경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27살이었고 일리노이 주 챔피언이었습니다. 확인된 사살 기록은 없었습니다. 일본군은 포인트 크루즈 숲에서 11명의 저격수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그들은 132 보병란대 소속 14명의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조지의 지휘관은 그의 소총을 장난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소대장들은 그것을 그의 우판 주문 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테네시 캠프 포레스트에서 인체스터 모델 70을 풀었을 때랐습니다. 그 소총에는 라이먼 알레스칸 조준경과 그리핀 앤 하우 마운트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무기 관리병은 이것이 사슴 사냥용인지 독일군 사냥용인지 물었습니다. 조지는 일본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출항하기 전에 소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과달카날로 가는 항해 내내 다른 병사들이 게런드 소총을 손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소총은 일리노이의 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총을 군사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주 후인 1942년 12월 말, 보급 병장이 그에게 깨지기 쉬움이라고 표시된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2년간의 주 방위군 급여를 모아 산 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총은 9파운드였습니다. 조준경이 12온스를 더했습니다. 그의 대대 다른 모든 병사들에게 지급된 게런드 소총은 배럴 없이 9파운드 반이었습니다. 조지의 소총은 볼트 액션 방식이며 장탄수는 5발이었습니다. 게런드 소총은 반자동 방식이며 장탄수는 8발이었습니다. 모리스 데이는 그에게 스포츠용 소총을 천막에 두고 진짜 무기를 휴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지는 그래도 소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132 보병란대는 1942년 12월 말 과달카날에서 해병대를 교대했습니다. 해병대는 8월부터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핸더슨 비행장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비행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산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타나카우 강 서쪽 해안숲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소탕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스틴 산의 높이는 1514피트였습니다. 일본군은 그곳을 지유라고 불렀는데 500명의 병사와 47개의 벙커가 있었습니다. 조지의 대대는 12월 17일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6일 동안 싸웠습니다. 그들은 34명의 전사자와 279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1월 2일에 서쪽 경사면을 마침내 점령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지는 전투에서 그의 인체스터 소총을 단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크루즈 주변의 정글은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벙커나 고정 진지가 없었습니다. 핸더슨 비행장에서 서쪽으로 퇴각한 일본군 병사들이 거대한 나무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 중 일부는 저격수였습니다. 그들은 조준경이 장착된 아리사카 98식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1월 19일, 한 저격수가 개울에서 수통을 채우던 데이비스 하사를 사살했습니다. 1월 20일에는 또 다른 저격수가 순찰 중이던 L중대 병사 2명을 사살했습니다. 1월 20일에는 3명의 병사가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순찰대가 2번이나 지나쳤던 나무에서 목을 관통당해 사살되었습니다. 그날 밤 대대장이 조지를 불렀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말라리아보다 더 빠르게 그의 병사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우판 주문 소총이 실제로 무엇이든 마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이력을 설명했습니다. 1939년에 1000야드 거리에서 일리노이 주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당시 23살로 주 락사상 최연소 우승자였습니다. 600야드 거리에서 기계식 조준기로 6인치 탄착군을 만들었습니다. 라이먼 알레스칸 조준경으로는 300야드 거리에서 5발을 4인치 이내에 명중시켰습니다. 지휘관은 그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지의 민간 소총이 정글전 훈련을 받은 일본군 저격수들을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지는 밤새 소총을 점검했습니다.
인체스터 소총은 해상 운송을 위해 코스모라인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총을 닦았습니다. 그는 조준경 마운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테네시에서 가져온 30영육 구경 사냥용 탄약 5발을 장전했습니다. 그것은 군용 일반 탄약이었습니다. 게런드 소총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탄약이었습니다. 1월 22일 새벽, 조지는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그 진지는 3일 전에 그의 대대가 점령했던 일본군 벙커 잔해였습니다. 벙커에서는 포인트 크루즈 서쪽의 코코넛 숲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일본군 저격수들은 그 지역의 큰 나무들, 즉 반얀나무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높이가 90피트에 달했고 줄기 둘레는 8피트나 되었습니다. 저격수는 새벽 전에 그 나무 중 하나에 올라 하루 종일 보이지 않고 숨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관측병이나 무전방 없이 소총만 가져왔습니다. 그는 수통과 스트리퍼 클립에 든 60발의 탄약도 챙겼습니다. 그는 벙커의 자리를 잡고 조준경을 통해 나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먼 알래스칸 조준경은 2.5 배율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배율은 아니었지만 육안으로는 노칠 나무까지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글은 결코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새소리, 곤충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가 있었습니다. 조지는 소음을 걸러내고 움직임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나무를 천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9시 17분에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움직였습니다. 바람은 없었고 단지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240야드 떨어진 반얀나무 이 87피트 높이였습니다. 조지는 지켜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는 항체를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3개의 나뭇가지가 만나는 Y자형 가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고 조지의 대대가 보급품을 나르던 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조준경을 바람 때문에 오른쪽으로 2번 돌려 조정했습니다. 그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인체스터의 방아쇠는 유리처럼 매끄러웠고 3.5파운드의 당김 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에 캠프 페리에서 소총을 조정하는데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민간용 포적 소총이 자신을 먼저 죽이도록 훈련된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었습니다. 조지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인체스터 소총이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반동했습니다. 총성이 정글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240야드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몸을 움찔하더니 떨어졌습니다. 그는 나뭇가지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그의 몸은 90피트 아래로 굴러떨어져 반얀나무 밑동 근처 땅에 부딪혔습니다. 조지는 볼트를 조작했습니다. 빈 탄피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다음 탄을 장전했습니다. 그는 조준경을 나무에 고정한 채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격수의 파트너가 가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사격수였고 다른 한 명은 관측병이었습니다. 만약 조지가 사격수를 사살했다면 관측병은 그 나무 또는 인근 나무들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주변 반얀나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조준경의 2.5 배율 때문에 그는 천천히 수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나무는 여러 명의 병사를 숨길 수 있었습니다. 정글의 캐노피는 세심한 관찰 없이는 형체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9시 43분에 그는 2번째 저격수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북쪽으로 60야드 떨어진 다른 나무였습니다. 이 저격수는 더 낮은 50피트 높이에 있었습니다. 일본군 병사는 줄기를 따라 내려오며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성을 듣고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조지는 조준하고 움직임을 예측하라 발사했습니다. 2번째 저격수는 나무에서 뒤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소총은 그보다 먼저 나뭇가지 사이를 덜컹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둘 다 거의 동시에 정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발의 사격, 2명의 사살이었습니다. 조지는 스트리퍼 클립으로 인체스터 소총을 재장전했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캠프 페리에서 사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표적이 반격할 뿐이었습니다.
11시 21분, 일본군 총알이 조지의 머리에서 6인치 떨어진 모래주머니를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흙먼지가 그의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몸을 굴려 벙커 벽에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총성은 남서쪽에서 날아왔습니다. 처음 2명의 저격수가 있던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조지는 움직이기 전에 3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발사 자세로 조심스럽게 돌아가 남서쪽 나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사격수는 총을 쏜 후에 이동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저격 거리였습니다. 사격 후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창한 정글에서는 위치 변경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습니다. 11시 38분에 조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5그루의 반얀 나무 군집 중 왼쪽에서 세 번째 나무 73피트 높이였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다른 가지로 재배치했지만 같은 나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조지는 어두운 형체의 조준선을 맞추고 발사했습니다. 세 번째 저격수는 아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정오까지 조지는 5명의 일본군 저격수를 사살했습니다. 소문이 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의 우판 주문 소총을 비웃었던 병사들은 이제 그의 작업을 지켜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조지는 거절했습니다. 관중은 주의를 끌었습니다. 주의는 충격을 끌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들은 5번째 사살 이후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움직이는 것을 멈췄습니다. 조지는 오후 내내 나무들을 훑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6시에 그는 대대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모리스 데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가 새벽에 다시 진지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1월 23일은 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폭우는 정글 바닥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100야드 너머의 나무들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조지는 벙커에 앉아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비는 8시 15분에 그쳤습니다. 8시 45분에는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조지는 9시 12분에 그날의 첫 번째 저격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는 비가 내리는 동안 진지에 올랐습니다. 영리한 행동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움직임을 감춰주었습니다. 이 저격수는 290야드 떨어진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먼 거리였습니다. 이것 또한 영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지의 능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거리를 보정하고 발사했습니다. 저격수는 떨어졌습니다. 6번째 사살은 조지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9시 57분, 일본군 박격포탄이 그의 벙커 주변 지역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총구 섬광이나 소리를 기반으로 그의 위치를 삼각 측량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40야드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일제 사격은 20야드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일제 사격은 벙커를 강타할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소총을 잡고 달렸습니다. 그는 수풀을 따라 북쪽으로 전략 질주하러 포탄 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일제 사격이 명중했을 때 그가 방금 전까지 점거했던 벙커는 폭발과 파편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파괴된 벙커에서 북쪽으로 120야드 떨어진 쓰러진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는 엄폐물을 제공했고 숲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조지는 자리를 잡고 다시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그날 오후 더 많은 저격수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조지가 자신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조지를 락으로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표적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투였습니다. 14시 23분, 조지는 그의 7번째 저격수를 사살했습니다. 15시 41분에 그는 8번째 저격수를 사살했습니다. 이 저격수는 94피트 높이의 반얀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좋은 은폐였지만 태양의 각도가 변하면 그 높이가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17시에 모리스 데이는 전령을 보내 조지를 불러왔습니다. 조지는 9시간 동안 진지에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숫자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조지는 이틀 동안 8명의 사살을 보고했습니다. 12발을 발사하여 8명을 사살하고 4발은 빗나갔습니다. 모리스는 조지에게 1월 24일 새벽부터
저격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인체스터 소총을 닦으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포인트 크루즈 숲에는 11명의 일본군 저격수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8명은 죽었고 3명이 남았습니다. 그 3명은 최고 중에 최고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오래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조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어떤 소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인체스터 소총에 새 탄약 5발을 장전하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포기하고 소총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천막에 앉았습니다. 비는 새벽 4시 15분에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까지는 비가 너무 많이 와 새벽 작전이 지연될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새로운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벙커도 쓰러진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예상하지 못할 어딘가였습니다. 그는 이전 위치에서 남쪽으로 70야드 떨어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12월에 해병대가 기관총 진지로 사용했던 큰 바위들이 몰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좋은 엄폐물과 숲으로 향하는 교차 사격 구락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잡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7시 43분, 비는 가늘게 내리는 이슬비로 바뀌었습니다. 시야가 개선되었습니다. 조지는 나무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월 24일 8시 17분, 그는 9번째 저격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군 병사는 190야드 떨어진 야자나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낮게, 겨우 40피트 높이였습니다.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저격수들은 더 좋은 시야 확보를 위해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저격수는 높이보다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야자나무 잎들은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란적인 은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지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 위에 높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각도 덕분에 그는 잎사귀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격수의 어두운 어깨와 머리 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조준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너무 뻔하고 너무 쉬웠습니다. 조지는 3일 동안 저격수를 사냥해 왔습니다. 그는 8명을 사살했습니다. 남은 3명은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미끼가 아니라면 높은 곳의 사수가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소총을 내리고 주변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야자나무에 있는 저격수가 미끼라면 진짜 사수는 그를 엄호할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지 주시하고 총구 섬광을 기다리며 응사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조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체계적으로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그는 야자나무로부터 300야드 이내의 모든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11분이 걸렸습니다. 오전 8시 28분, 그는 진짜 이합을 발견했습니다. 야자나무에서 북서쪽으로 80야드 떨어진 반얀나무였습니다. 높이는 91피트였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완벽한 은신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와 덩굴이 그를 세 방향에서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가 이전에 있던 쓰러진 나무 위치로 향하는 명확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가 그곳에 나타나거나 야자나무에 있는 미끼에게 총을 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저격수가 잘못된 위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가 그에게 총을 쏘면 총소리가 조지의 실제 위치를 노출할 것입니다. 조지가 놀이새를 작동하고 다음 탄약을 장전하기도 전에 저격수는 위치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격수가 결국 조지가 쓰러진 나무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조지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지는 미끼를 락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야자나무에 있는 미끼 저격수를 조준하고 바람을 감안하여 사격했습니다. 미끼 저격수는 움찔하며 야자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조지는 즉시 소총을 91피트 높이의 반얀나무 쪽으로 돌렸습니다. 진짜 저격수는 총소리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릴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동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저격수는 조지의 위치를 향해 자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저격수가 완전히 몸을 돌리기 전에 어두운 형체의 조준선을 맞추고 발사했습니다. 진짜 저격수는 떨어졌습니다. 그의 소총도 그 뒤를 따라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발의 사격, 두 번의 사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지켜보고 있던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했습니다. 그는 소총과 탄약을 챙겨 달렸습니다. 그는 바위선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했고 40야드 떨어진 배수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진흙 속에 몸을 파묻고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34분, 일본군 기관총 사격이 그가 6초 전까지 위치했던 바위를 휩쓸었습니다. 총알은 흙먼지와 돌 조각을 튀어오르게 했습니다. 사격은 17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격이 멈추자 조지는 움직이기 전에 60까지 세었습니다. 그는 다시 위치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100야드 떨어진 빗물로 부분적으로 채워진 포탄 구덩이였습니다. 조지는 가슴까지 물이 차 있는 그 구덩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인체스터 소총을 구덩이 가장자리에 올려놓고 다시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10명의 사살이 확인되었습니다. 1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11번째 저격수는 최고이자 가장 영리하며 가장 노련한 저격수일 것입니다. 그는 3일 동안 그의 전후 10명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지의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의 소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들 어딘가에서 그는 지켜보고 기다리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스코프를 통해 정글을 살폈습니다. 라이먼 알래스칸 망원경의 확대 기능은 멀리 있는 항체들을 보이게 했지만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어두운 점은 나뭇가지일 수도,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지는 각각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11번째 저격수는 나무 위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상에 있었고, 조지의 위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시야 가장자리에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남쪽으로 60야드 떨어진 곳, 지면에 낮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수풀 속을 나무섬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항체였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정글 바닥의 식물을 은신처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덩굴, 쓰러진 나뭇가지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지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바위 위치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물이 찬 구덩이 속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체스터 소총은 이미 어깨에 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고려했지만 각도가 잘못되었습니다. 구덩이 가장자리가 다가오는 저격수를 향한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조지는 깨끗한 사격을 위해 몸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면 그가 노출될 것입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오전 9시 52분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바위로부터 40야드 떨어진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조지는 스코프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저격수는 바위를 살피며 목표물의 움직임이나 어떤 징후라도 찾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저격수 작업의 주요 기술이었습니다. 가만히 머무르고 시간이 흐르게 하며 나쁜 사격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오전 9시 58분, 일본군 저격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위로부터 35야드 전진했습니다. 30야드, 25야드. 그는 남쪽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지가 기관총 사격 아래에서 대피할 때 사용했던 쪽이었습니다. 조지는 그 전술을 이해했습니다. 일본군 저격수는 기관총 공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지가 바위에서 동쪽으로 이동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가능성 있는 도주 경로를 따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지가 자신을 사냥했던 방식으로 조지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분, 일본군 저격수는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기관총 진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배수로 방향, 조지가 위치를 옮겼어야 할 지역을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격수는 이제 물이 찬 구덩이 속 조지의 실제 위치로부터 38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깨끗한 사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심부 38야드. 스코프가 없어도 쉬운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는 망설였습니다.
이 저격수는 포인트 크루즈 그로브스에서 열흘 동안의 미군 작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다른 저격수 10명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실수를 저질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위 속 위치는 너무 노출되어 있었고 너무 취약했습니다. 어떤 노련한 저격수도 몇 초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미끼, 또 다른 유인 위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조지는 바위 속 저격수에게 스코프를 고정했지만 주변 지략으로 의식을 확장했습니다. 이것이 미끼라면 진짜 위협은 그것을 엄호할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있는지 시야를 확보한 어딘가에 말입니다. 오전 10시 6분, 조지는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쓰러진 나무 뒤판, 바위에서 북서쪽으로 70야드 떨어진 곳에 두 번째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움직이지도, 위치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소총은 조지가 숨어 있었어야 할 배수로를 향해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1명이 아니었습니다. 11번째 저격수는 지원 병력을 데려왔습니다. 아니면 이들이 마지막 2명의 저격수, 10번째와 11번째가 함께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조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반응하기 전에 둘 다 쏠 수 없었습니다. 볼트 액션 인체스터 소총은 사격 사이에 작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조지를 찾아내고 응사할 시간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조지는 천천히 몸을 물속으로 더 깊이 낮췄습니다. 그는 눈과 머리 꼭대기만 수면 위에 남을 때까지 잠수했습니다. 그는 소총 총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인체스터 소총을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13분, 바위 속에 있던 일본군 병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10분 동안 배수로를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지가 더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쓰러진 나무 뒤편에 있는 파트너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평행하게 70야드 간격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수색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를 몰아내거나 그의 위치를 찾을 계획이었습니다. 조지는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2명의 일본군 병사는 그의 구덩이를 지나쳐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지와 나무선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물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조롱이 인체스터 소총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총열에서, 군복에서, 그의 얼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더 가까운 병사를 조준했습니다. 바위에 있었던 병사, 이제 42야드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지는 발사했습니다.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조지는 놀이새를 작동하고 다음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총을 쓰러진 나무 뒤편의 두 번째 병사에게 돌렸습니다. 그 병사는 몸을 돌리며 소총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지가 먼저 발사했습니다. 두 번째 병사도 쓰러졌습니다. 3일 동안 11발이 발사되었습니다. 11명의 일본군 저격수가 죽었습니다. 조지는 포인트 크루즈 그로브스에서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이 위협은 72시간 동안 미군 14명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가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사용한 탄피를 회수할 때 그는 자신을 얼어붙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나무선에서 들려오는 일본어 목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의 병사들이 쓰러진 병사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저격수들을 사살했지만 그 저격수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다시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은 차갑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눈만 수면 위에 남을 때까지 잠수했습니다. 인체스터 소총은 총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최소 6명, 어쩌면 더 많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2명의 저격수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장비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저격수가 아니었습니다. 보병이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된 순찰대나 수색대였습니다. 조지는 초를 세웠습니다. 목소리는 그의 구덩이에서 42야드 떨어진 첫 번째 시신 위치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두 번째 시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급한 어조였습니다. 오전 10시 28분, 목소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선 쪽이 아니라 조지의 구덩이 쪽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조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위에서 구덩이로 이어지는 진흙 속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조지는 소음과 움직임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그는 발자국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조지는 인체스터 소총의 5발의 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소 6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볼트 액션 소총으로서는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지를 고려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30야드, 25야드, 20야드. 오전 10시 31분, 한 일본군 병사가 구덩이 가장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지를 직접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조지는 물속에서 발사했습니다. 병사는 뒤로 쓰러졌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잠수한 채 놀이새를 작동하고 다음 탄약을 장전한 뒤 일어섰습니다. 2명의 병사가 구덩이 가장자리에 더 있었습니다. 조지는 발사하고 놀이새를 작동하고 다시 발사했습니다. 2 병사 모두 쓰러졌습니다. 3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지는 고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이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목소리에서 멀어지는 북쪽으로 구덩이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는 20야드를 달린 뒤 쓰러진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본군 소총 사격이 정글을 꿰뚫었습니다. 총알은 구덩이 주변과 쓰러진 나무 주변의 땅을 때렸습니다. 병사들은 움직임과 소리를 향해 사격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목표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지는 몸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스코프를 통해 주변 지역을 살폈습니다.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2명의 병사가 구덩이 쪽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50야드 밖에 있었습니다. 조지는 선두 병사를 조준했습니다. 발사했습니다.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2번째 병사는 엄폐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2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지는 뒤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본군은 측면으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남쪽에서, 다른 무리는 동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포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볼트 액션 소총으로 반자동 무기를 든 여러 병사들을 상대로 총격전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접촉을 끊고 미군 진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조지는 소총을 들고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는 정글 수풀 속을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덩굴이 그의 부츠를 붙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일본군 소총 사격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총알은 곁을 스치고 나무를 때리며 흙먼지를 튀어오르게 했습니다. 조지는 90초 동안 달린 후 다른 포탄 구덩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구덩이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본어 목소리는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전우들 주변에서 재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소총을 확인했습니다. 개머리판에는 진흙이, 총열에서는 여전히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발이 남아 있었고 탄창 클립은 없었습니다. 클립들은 그의 배낭 속에 있었습니다. 배낭은 물이 찬 구덩이 근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조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리지 않고 걷고 몸을 낮게 유지하며 지형을 은신처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미군 진지를 향해 북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글은 고요했습니다. 목소리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포격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3분, 조지는 미군 방어선에 도달했습니다. 해병대 보초병이 그에게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보초병은 그를 안내했습니다. 조지는 걸어갔습니다. 대대 본부에 도착해 모리스 대위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리스는 완전한 보고를 원했습니다. 조지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흘 동안 11명의 일본군 저격병을 사살했습니다. 저격병들에게 발사된 탄약은 12발이었습니다.
아란 발이 명중했습니다. 이후 보병과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3명을 사살했습니다. 그 교전에서는 총 5발이 사용되었습니다. 모리스는 탄약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지에게는 2발의 탄약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소총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지는 소총이 작동은 하지만 청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작동부에 진흙이 있었고 총열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조지에게 소총을 닫고 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작전은 없었습니다. 대대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적 루충지는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은 과달카날에서 철수 중이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들은 2주 안에 철수를 완료할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인체스터 소총을 현장에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모든 부품을 청소했습니다. 코스몰린과 총기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총열에 1000조각을 넣고 닦았습니다. 그는 조준경 마운트를 확인하고 아이 릴리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5발의 새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오후 2시 사단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대대장이 조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조지는 모리스가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궁금해하며 본부로 걸어갔습니다. 무단 교전, 과도한 탄약 소비, 지원 없이 단독 작전 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는 모리스와 다른 2명의 장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란대장인 페리 대령이었습니다. 페리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가 했던 일을 다른 병사들에게 훈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노력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광학 조준경이 달린 소총, 그리고 이미 사격 솜씨가 있는 병사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는 사단에 랄레 정의 스프링필드 소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총들은 어널틀 조준경이 장착된 해병대가 남긴 저격 소총이었습니다. 또한 페리의 란대에는 배치 전 특등 사수로 인정받은 40명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페리는 조지에게 저격병 부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전술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작전 지역에서 남아있는 일본군 저격병을 소탕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조지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체스터 소총을 계속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페리는 그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인체스터 모델 70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어널틀 조준경이 장착된 랄레 정의 스프링필드 소총은 조지가 훈련시킬 병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훈련은 1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조지는 핸더슨 비행장 동쪽으로 2마일 떨어진 임시 사격장에 40명의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이 병사들은 서류상으로는 특등 사수였습니다. 그들은 500야드까지의 거리에서 기계식 조준기를 사용하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저격병으로서의 전투 경험은 없었습니다. 은폐된 곳에서 사람을 사살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조지는 호흡 조절, 방아쇠 당기기, 바람 읽기 등 기본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널틀 조준경이 장착된 스프링필드 소총은 11파운드였습니다. 이것은 게런드보다 무거웠고 조지의 인체스터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이 무게 덕분에 소총은 안정적이었지만 오랫동안 들고 있기는 필요했습니다. 조지는 그들에게 바위, 통나무, 모래주머니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지지대를 사용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정글은 완벽한 사격 자세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격병들은 지형에 적응하고 사용 가능한 모든 재료로 안정적인 거치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격 훈련은 사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조지는 병사들에게 100야드에서 400야드까지의 고정 표적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표적과 부분적으로 추목에 가려진 표적을 소개했습니다. 1월 30일까지 40명 중 32명이 300야드 거리의 사람 크기 표적을 야전 상황에서 꾸준히 명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그들을 16개의 2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수와 관측병으로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관측병은 쌍안경과 게런드 소총을 휴대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사수가 교전하는 동안 표적을 찾아내고 보안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살할 때마다 라칼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병사 모두를 숙련되게 유지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사수에게만 의존하는 단일 실패 지점을 방지했습니다.
2월 1일, 조지는 4개의 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마타나카우 강 서쪽에 있는 일본군 진지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소규모 일본군 병력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격병이 아닌 보병들이었습니다. 아직 철수하지 못한 나고병들이었습니다. 4개의 팀은 새벽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조지는 헤이즈 상병이라는 이름의 관측병과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이 보급을 위해 사용하던 길을 내려다보는 높은 지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 7시 20분, 일본군 병사 한 명이 길에 나타났습니다. 헤이즈는 쌍안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조지가 발사했습니다. 병사는 쓰러졌습니다. 조지는 노리새를 조작하며 추가 표적을 살폈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6시간 동안 조지팀은 그 길에서 7명의 일본군 병사와 더 교전했습니다. 7발을 쏘아 6명을 사살했습니다. 바람 때문에 한 발은 빗나갔습니다. 다른 3팀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날 총 23명의 일본군 병사가 사살되었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격병 부대는 2월 초까지 작전을 계속했습니다. 2월 9일까지 이 부대는 74명의 일본군 병사를 사살했습니다. 이 숫자는 보수적으로 집계된 것이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살만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본군의 철수는 가속화되었습니다. 구축함들이 밤에 과달카날 서쪽 끝의 에스페란스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병사들을 태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군은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효과적인 후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조지의 저격병 부대는 태강로를 엄호하는 일본군 병사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월 7일, 조지가 타남보아 강 근처에서 작전 중일 때였습니다. 일본군 소총수 한 명이 조지를 쏘았습니다. 총알은 조지의 왼쪽 어깨에 맞았습니다. 충격으로 그는 한 바퀴 돌며 쓰러졌습니다. 헤이즈는 조지를 엄폐물로 끌어당기고 이생병을 불렀습니다. 상처는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총알은 뼈나 주요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근육을 관통했습니다. 조지는 핸더슨 비행장 근처의 야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상처를 소독하고 봉합했습니다. 그들은 조지에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소 3주 동안은 전투 작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조지는 야전 병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일본군은 과달카날에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2월 9일, 미군은 에스페란스 고지에 도달했지만 그곳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조지의 저격병 부대는 12일 동안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저격 작전 중 확인된 사살은 74건이었고 아군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부대는 사단 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페리 대령은 조지에게 동성 훈장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야전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태평양 사령부에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육군은 새로운 임무를 위해 경험 많은 전투 장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버마에서의 어떤 기밀 작전이었습니다. 조지는 자원했습니다. 3월 무렵, 조지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향하는 수송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체스터 모델 70은 하물칸의 방수 케이스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라이먼 알레스칸 조준경은 기름 먹인 천으로 쌓아 있었습니다. 조지는 버마 임무의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정글전, 장거리 정찰, 일본군 전선 후방 작전을 포함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600야드 거리의 표적을 맞힐 수 있는 소총을 가진 병사가 유용할 수 있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수송선은 4월 3일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조지와 다른 200명의 장교들은 그들의 임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총 3,000명 규모의 새로운 부대에 합류할 것이었습니다. 이 부대에는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스스로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릴의 마라우더스라고 불렀습니다. 5337 혼성 부대는 1943년 5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4월부터 훈련 중이었습니다. 장거리 침투 전술, 정글 생존, 보급선 없는 작전 등을 훈련했습니다.
이 부대는 영국의 오딘 레이츠 준장이 지휘하는 친디트 부대를 모델로 했습니다. 친디트는 장기간 적진 깊숙이 침투하라 작전할 수 있는 소규모 기동 부대였습니다. 조지는 제2대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의 라칼은 공식적으로 저격병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편제표에는 정식 저격병 직책이 없었습니다. 조지는 소총 소대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리 대령의 추천은 과달카날에서부터 그를 따라왔습니다. 대대 지휘부는 조지가 소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인도 중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형은 과달카날과 달랐지만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무더위, 습도, 빽빽한 식물, 제한된 시야가 문제였습니다. 버마 정글은 더욱 심했습니다. 가파른 지형, 더 많은 강우량, 그리고 어떤 미군 부대보다도 지형을 잘 아는 적이 있었습니다. 조지는 버마 임무를 위해 장비를 개조했습니다. 인체스터 모델 70은 과달카날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기적인 보급이 있는 단거리 작전이었습니다. 버마에서는 수주 동안 이어지는 정글 속 수백 마일에 달하는 정찰이 수반될 것이었습니다. 단 한 온수의 무게도 중요했습니다. 조지는 라이먼 알레스칸 조준경을 제거하고 더 가벼운 이버 330 조준경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버는 동일한 2.5배율이었지만 8온수 더 가벼웠습니다. 그는 또한 나무 개머리판을 더 가벼운 합성 소재 버전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개조로 소총의 무게는 9파운드 랄두 온스에서 8파운드 랄레 온스로 줄었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60파운드의 장비를 짊어지고 2주간의 정찰을 하는 동안에는 단 한 온수도 중요했습니다. 마라우더스 부대는 1944년 2월에 버마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버마 북부를 통과하라 미치나 비행장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행장은 란압군의 중국 보급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본군은 약 4,000명의 병력으로 이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라우더스 부대는 일본군이 대규모 병력에게는 통과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지형을 육로로 접근할 것이었습니다. 산, 강, 빽빽한 정글, 도로 없음, 제한된 오솔길 등 험난한 지형이었습니다. 부대는 모든 보급품을 등에 짊어지거나 짐 나르는 노새를 이용했습니다. 차량 운송도, 포병 지원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총과 박격포, 그리고 불가능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만이 있었습니다. 조지의 대대는 2월 24일에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산악 정글을 통과하라 83마일을 이동했습니다. 병사들은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매일 증가했습니다. 짐 나르는 노새들은 지형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부러져 여러 마리가 사살되어야 했습니다. 3월까지 대대는 217마일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과 12번 교전했습니다. 소규모 접전, 매복, 신속한 교전 후 빠른 철수가 이어졌습니다. 마라우더스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하고, 괴롭히고, 보급선을 차단하며 일본군 진지 후방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부대였습니다. 조지는 행군 중에 자신의 인체스터 소총을 3번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412야드 거리에서 강을 건너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본군 장교를 저격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380야드 거리의 기관총 진지를 공격했습니다. 또 다른 한 번은 마라우더스 순찰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저격병을 290야드 거리에서 사살했습니다. 3발을 쏘아 3명을 사살했습니다. 조지는 교전당 한 발 이상 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체스터의 총성은 독특했습니다. 게런드의 날카로운 격발음과는 달랐습니다. 한 발의 총성은 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두 번째 총성은 일본군에게 그의 위치를 파악할 시간을 줄 것이었습니다. 조지는 즉시 사격하고 이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치나까지의 행군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5월 말까지 마라우더스는 700마일 이상을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보다 질병으로 더 많은 병력을 잃었습니다. 말라리아, 이질, 발진티푸스 등이었습니다. 5,300명으로 버마에 진입했던 부대 병력은 3,000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월 17일, 마라우더스는 미치나 비행장을 점령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부대는 더 이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너무 많은 병사들이 아팠습니다. 정글에서 충분한 휴식이나 적절한 의료 지원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는 버마 작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인체스터 소총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과달카날에서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그 소총은 석 달간의 작전에서 고작 7번만 사용되었습니다. 마라우더스는 조준경이 달린 소총을 필요로 하는 장거리 정밀 사격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50야드 이내의 근접 매복이었습니다. 30피트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빽빽한 식물 속에서 벌어진 교전이었습니다. 조지는 버마에서의 석 달 동안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인체스터 모델 70은 훌륭한 소총이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볼트 액션 스포츠 소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게런드와 같은 반자동 소총이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쟁은 다른 무기, 다른 전술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에게 다음 전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1944년 6월 무렵, 그는 나머지 마라우더스 부대원들과 함께 버마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부대는 해산되었습니다. 조지는 미국 내 혼란 임무에 재배치되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전투에서 자신의 인체스터 소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1944년 7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육군은 그를 대위로 진급시켰고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에 배치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보방 장교들에게 사격술과 소규모 부대 전술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달카날과 버마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르쳤습니다. 정글 지형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식별하고 교전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보급선 없이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체스터 모델 70을 계속 소유했습니다. 그 소총은 일리노이에서 테네시, 과달카날, 인도, 버마를 거쳐 조지아까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확인된 교전에서 적어도 14명의 적군을 사살했으며 아마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조지는 버마 이후로는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그 소총은 포트 베닝 숙소의 발물림 보관함에 있었습니다. 조지는 그것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변했습니다. 태평양의 섬들은 하나씩 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 소총을 가진 개별 명사수의 필요성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군은 대량 생산과 호환 부품을 표준화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동일한 장비와 동일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조지는 그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현대 전쟁은 산업 규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기술과 병사로서의 장인 정신이 그랬습니다. 올바른 소총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한 사람이 전투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조지는 1947년 1월에 육군에서 전역했습니다. 계급은 소령이었으며 2개의 동성 훈장과 하나의 퍼플 하트 훈장, 전투 보병 배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리노이로 돌아와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1950년에 최우 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프린스턴 졸업 후 조지는 옥스퍼드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영국령 동아프리카에서 4년을 보내며 지역 정치와 기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결국 워싱턴 DC에 정착하러 아프리카계 미국인 관계연구소의 전무이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그는 국무부 애교연구소의 아프리카 문제 컨설턴트 및 강사로 합류했습니다. 조지는 그 시절 동안 과달카날이나 버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태평양에서 복무했다는 것을 아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인트 크루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저격병들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의 케이스에 보관된 인체스터 모델 70 소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1947년에 조지는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기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부 사항들이 생생할 때 정글전의 무기와 전술들을 문서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6달 동안 글을 썼습니다. 원고는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미 총기협회의 한 친구가 원고를 읽고 출판을 제안했습니다. 조지는 주저했습니다. 그 책은 소총과 탄약, 탄도학에 대한 기술적이고 상세한 설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일반 독자들의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전미총기협회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 책은 1947년에 분노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기 애호가들과 군사 락사가들 사이에서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과달카날과 버마에서의 조지의 경험을 임상적인 정확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꾸밈이나 영웅 숭배는 없었습니다. 오직 전투에서 효과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에 대한 사실과 관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소형 무기를 연구하는 수집가와 락사가들의 참고 자료로 계속 사용됩니다. 조지가 묘사한 일본 무기들은 여전히 현존하는 가장 상세한 현대 기록 중 일부입니다. 조지는 미국이 3번의 전쟁, 즉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걸프전을 치르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게런드 소총에서 M14, 그리고 M16으로 이어지는 군용 소총의 진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저격이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를 갖춘 공식적인 군사 특기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들이 새로운 세대의 병사들에 의해 다시 배우고 정제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존 조지는 2009년 1월 3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90살이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일본 저격병들을 사살했던 인체스터 모델 70은 국립총기박물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습니다. 그것은 락사에 대해 설명하는 명판과 함께 전시 케이스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빈티지 사냥 소총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 챔피언 사수가 우판 주문 스코프로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사 저격병들을 능가할 수 있음을 증명한 소총입니다. 이 소총은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소총은 전체 대대도 2주 동안 해내지 못한 포인트 크루즈 숲을 4일 만에 정리했습니다. 이 소총은 미군이 한대전에서 개인 사격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를 감동시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저희에게 도움을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나의 좋아요가 유튜브에게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해줍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구출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용기로 자신을 증명한 소총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 실제 영웅심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희 커뮤니티는 전 세계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복무한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조지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